자정을 알리는 스마트폰의 무미건조한 알람이 수연의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하지만 이곳 편의점 24시 블루문의 시간은 이제 막 새로운 회차를 시작하고 있었다. 수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편의점 조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낡은 지퍼가 맞물리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 텅 빈 매장에 울려 퍼졌다. 밖은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매장 안은 지나치게 밝은 화이트 톤이 형광등이 모든 사물을 평평하고 무기력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빛 아래서는 그 어떤 비밀도 그 어떤 낭만도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수연은 워크인 쿨러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음료수 캔들이 정렬된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해 보였다. 그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들을 앞으로 당기고 새로 들어온 제품들을 뒤로 밀어넣는 선입선출 작업에 집중했다. 손끝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무뎌졌지만 차라리 이 육체적인 고통이 머릿속을 헤집는 잡념보다는 나았다. 오늘 오후 10번째 최종 탈락 문자를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한 말이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되는 문장은 이제 외울 지경이었다. 뛰어난 역량이라니 그들은 내 이름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작업을 마치고 카운터로 돌아온 수연은 매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는 이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글을 쓰겠노라 다짐하며 문예창 작가, 수석 입학의 영광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원고지 대신 바코드 스캐너를 쥐고 문장 대신 담배 이름을 외우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 쌓인 신춘문예 낙선 서류들은 이제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낡아 있었다. 딸랑 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수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다. 그는 매일 밤 12시 10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이었다. 수연은 그를 속으로 자정의 유령이라 불렀다. 그는 매번 고개를 숙인 채 구석진 음료 코너로 직진했고 가장 저렴한 9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강한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와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후드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의 턱선은 날카로웠고 공을 들여 깎은 조각처럼 섬세했다. 수연은 바코드를 찍으며 슬쩍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라기엔 손가락이 지나치게 길고 유려했다. 하지만 손톱 주변에는 지워지지 않은 연필 흑연 가루가 검게 배어 있었다. 그는 무엇을 그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무엇을 적는 사람일까? 수연은 문득 궁금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기에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벅찼다. 900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남자는 말없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 돈 100원을 내주려 할 때 남자가 처음으로 나직한 목소리를 냈다.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낮고 차분한 중저음이었다. 그 목소리가 텅 빈 편의점의 공기를 부드럽게 진동시켰다.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연은 쓰레기통에 영수증을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동안 남자가 사라진 유리문 밖의 어둠에 머물러 있었다. 어쩌면 저 남자도 나처럼 이 도시의 가장 밝은 빛 아래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조각일지도 모른다. 수연은 다시 걸레를 들고 진열대를 닫기 시작했다. 형광등은 여전히 눈이 시리도록 밝았고 자정의 고독은 이제 막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직 써내려가지 못한 소설의 첫 문장을 더듬어 보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전당포에 맡겨진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이다. 수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도윤은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흑연 가루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육비 연필에 진한 가루는 지문 사이사이에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한때 이 손은 수천억 원짜리 랜드마크를 설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짓던 오만 하리만큼 자신만만한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도 읽지 않는 종이 위에 의미 없는 선들을 긋고 자정이 되면 9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사기 위해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는 유령의 손일 뿐이었다. 도윤이 머무는 옥탑방은 사방이 도면 뭉치와 빈 술병으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쳤다. 3년 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도윤은 대한민국 건축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이었다. 빛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는 수식어는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설계한 도서관과 갤러리들은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하지만 한순간이었다. 그가 설계에 참여했던 신축복합문화단지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단두대에 올렸다. 시공사의 자재 빼돌리기와 부실공사는 가려진 채 모든 화살은 점고, 기세등등했던 설계자 도윤에게 향했다. 살인자. 법정을 나설 때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는 도윤의 가슴속에 박혀 영원히 빠지지 않는 파편이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업계에서는 영구 퇴출당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햇빛을 증오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낮의 세계는 그에게 가혹한 심판대였고 오직 자정의 어둠만이 그를 온전히 숨겨주었다. 그가 매일 밤 24시 블룸은 편의점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곳의 아르바이트생 수연 때문이었다. 도윤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다시 편의점 문을 열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카운터 너머에서 수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그 피곤함 속에는 묘한 기품이 있었다. 마치 흙탕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 같은 분위기였다. 그는 늘 그렇듯 음료 코너로 향했다. 900원짜리 레시피. 그의 통장 잔고가 허락하는 가장 사치스러운 기호식품이었다. 차가운 캔을 집어들었을 때 느껴지는 금속의 질감은 그에게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가며 수연의 손동작을 관찰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물건을 바코드로 찍을 때 아주 잠시지만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그 물건에 담긴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내려는 작가처럼. 900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도윤의 고막에 닿았다. 건조하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둔 목소리. 도윤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도윤의 손바닥에 아주 살짝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느꼈다. 3년 동안 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던 그에게 그녀의 온기는 너무나 낯설고 강렬했다.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그가 내뱉은 말은 매일 같은 문장이었지만 오늘은 그 소구름이 섞인 듯 떨렸다. 수연은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검은 후드 속에 숨겨진 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윤은 황급히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가쁘게 뛰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위에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거대한 캔버스지를 응시했다. 그 위에는 수개월째 완성하지 못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바로 사람을 위로하는 도서관이었다.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책장 넘기는 소리와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곳. 상처받은 영혼들이 숨어들어 마음껏 울어도 누구 하나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선을 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선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이 연필 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데 오늘 수연의 그 무심한 눈빛이 도윤에 굳어있던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연필을 잡았다. 그리고 도면의 한 귀퉁이에 작은 공간을 추가했다. 24시간 내내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 아주 작은 편의점 같은 휴게실이었다. 당신도 그곳에 있을까? 도윤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연필을 굴렸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구르는 연필 소리가 자정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았던 건 단지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과 똑같은 무게의 고독을 짊어지고도 묵묵히 형광등 아래에서 새벽을 버티는 한 여자로부터 살아있음의 동질감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도윤은 캔커피를 따 한 모금 들이켰다. 싸구려 설탕 맛과 씁쓸한 카페인 향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맛없고 차가운 음료였지만 오늘만큼은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위로가 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 선을 그었다. 비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종이 위의 환상일지라도 그 안에서만큼은 수연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윤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유령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오늘 그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자정의 편의점, 그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마주쳤던 한 여자의 시선이라는 이름의 조명이.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부터 예보에 없던 장마의 전조가 시작되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편의점 통유리창에는 사선으로 내리꽂히는 빗물들이 어지러운 무늬를 그려냈다. 도시는 거대한 수족관 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했고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길바닥 위에서 노란 기름때처럼 일렁였다. 수연은 카운터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퇴근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우산이 없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빗속을 뚫고 가기에는 지나치게 먼 거리였다. 그녀는 낡은 에코백 속에 들어있는 전공 서적과 노트북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젖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의 꿈이 담긴 낡은 소설 초고도 그 가방 속에 있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차가운 수증기와 함께 젖은 흙냄새가 매장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도윤이었다. 평소보다 더 깊게 눌러쓴 후드 탓에 그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와 등줄기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캔커피 코너로 가는 대신 매장 한 구석에 비치된 우산 판매대로 향했다. 수연은 바코드를 찍을 준비를 하며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도윤은 우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마치 어떤 결심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는 결국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검은색 장우산 하나를 골라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캔커피 하나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12,900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평소보다 낮게 울렸다. 도윤은 젖은 손으로 지갑을 꺼내 지폐를 내밀었다. 평소라면 영수증을 버려달라는 말과 함께 바로 나갔을 그였지만 오늘은 계산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우산을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놓아둔 채 자신의 캔커피만 챙겨 들었다. 우산 가져가셔야죠. 수연이 당황하며 우산을 내밀었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후드 아래로 살짝 보이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시선은 수연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발치에 놓인 낡은 에코백에 머물러 있었다. 2개라서 남는 겁니다. 쓰세요. 거짓말이었다. 도윤은 우산을 2개 살 여유도 없었거니와 그의 손에는 방금 산 새 우산 하나뿐이었다. 수연은 그의 젖은 어깨를 보았다. 우산이 2개라면 그는 왜 저토록 흠뻑 젖어서 들어왔단 말인가. 수연이 다시 우산을 돌려주려 손을 뻗었을 때 도윤은 이미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간 뒤였다. 저기요. 잠시만요. 수연이 우산을 낚아채듯 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 온몸을 내맡긴 채 걷고 있었다. 마치 빗물이 자신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 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처절한 뒷모습이었다. 수연은 문득 그가 건네준 우산의 비닐을 뜯었다. 그런데 우산을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우산의 안쪽 면에 기하학적인 선들과 숫자들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다. 건축의 문에 아닌 그녀가 봐도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건물의 조감도였다. 우산 손잡이 끝에는 작게 퍼스트 프로젝트 더 포러스트 라이브레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수연은 빗속에서 우산을 높이 들어 올렸다. 빗방울이 우산천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산 속에 펼쳐진 도서관의 그림은 따뜻했다. 나무 기둥들이 숲처럼 서 있고 높은 천장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공간.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우산 안쪽의 설계도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 사람은 건축가였구나.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꿈꾸던 사람이었구나. 수연은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왜 그가 매일 밤 자정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는지. 누군가에게 이토록 다정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지붕 하나 갖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수연은 우산을 꽉 움켜쥐었다. 빗물에 젖은 에코백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이 사라진 어둠의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영수증은 버려달라고 했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을 기억의 한 조각을 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맡기고 간 셈이었다. 도윤은 편의점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가슴을 진정시켰다. 어제 우산을 건네주고 도망치듯 사라졌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침묵의 성벽이 그 우산 하나로 인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후드를 더 깊게 눌렀었다. 다시 차가운 유령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래야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딸랑 하는 종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다. 매장 안은 여전히 눈이 시리도록 밝았지만 카운터 뒤에 선 수연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평소처럼 캔커피 코너로 향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900원짜리 캔커피 진열대가 비어 있었다. 당황한 도윤이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카운터 쪽에서 수연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커피 여기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수연이 카운터 위에 캔커피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다. 그 캔 옆면에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도윤은 홀린 듯 다가가 커피를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다. 당신이 설계한 도서관 안에서 어제 처음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설계도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젖은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메모를 읽는 도윤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아름답다는 말. 그 단어가 자신의 설계도를 향해 던져진 것이 대체 얼마만인가. 세상은 그 도면을 살인 도구라 불렀고 실패작이라 낙인 찍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저기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캔커피만 꽉 쥐었다. 우산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가방 속에 있던 제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 조감도 혹시 직접 그리신 건가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편의점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후드를 조금 걷어 올리고 수연과 눈을 맞추었다. 처음으로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예상보다 훨씬 맑고 깊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렸던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리지 않지만요. 왜요? 그렇게 따뜻한 건물을 상상할 수 있는 분인데. 수연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도윤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도윤은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은 따뜻한 건물보다 튼튼한 건물을 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은 것은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니까요. 수연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의 덩어리를 감지했다. 그녀는 교대 시간이 된 것을 확인하고는 편의점 조끼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카운터 아래 보관해 두었던 그 검은 장우산을 꺼내 들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마침 저도 퇴근이거든요. 편의점 뒷마당,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인 좁은 공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캔커피를 마셨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도심의 소음은 멀리서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곳엔 그녀가 밤마다 편의점에서 끄적였던 소설의 초고들이 빼곡했다. 저도 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5년을 매달렸는데 돌아오는 건 낙선 통보뿐이었죠.
낮에는 남의 글을 교정해주고 밤에는 여기서 바코드를 찍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읽힐 가치가 있긴 한 걸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수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상처를 꺼내 놓았다. 도윤은 그녀의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무너진 건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진실들.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 시공의 비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갇혀 스스로를 자정의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이야기들. 저는 제가 지은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길을 잃어도 괜찮은 숲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도윤 씨 탓이 아니에요. 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우산을 다시 펼쳐 그 안쪽의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선들을 보세요. 여기엔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오직 누군가를 쉬게 해주고 싶다는 다정함만 가득하죠. 건물이 무너진 건 콘크리트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설계도는 여전히 단단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도윤 씨의 이 마음을 믿어요. 도윤은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죄 판결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 그가 꿈꿨던 세계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달빛이 두 사람의 발치를 비추었다. 자정을 지나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시간. 서울의 소음이 완전히 잦아든 그 고요한 틈새에서 두 나고자는 서로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수연은 도윤에게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이야기를 해주었고, 도윤은 수연에게 그 도서관 지하에 만들고 싶었던 비밀 정원에 대해 설명했다. 종이 위의 건물과 종이 위의 문장들이 차가운 플라스틱 탁자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졌다. 수연 씨의 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 설계도가 아름답다고 해주셨으니 수연 씨의 문장들도 분명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있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수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겨주었다. 도윤은 캔커피를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아닌 희미한 달빛과 가로등 아래에서 만난 그녀의 문장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의 편의점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건축가와 낙선한 작가가 만나 서로의 부서진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거대한 서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차가웠던 캔커피는 어느새 두 사람의 손바닥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도윤은 수연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수연이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일 봐요, 도윤 씨. 우산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내일이라는 단어. 도윤에게 그 단어는 오랫동안 공포이자 저주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그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약속이 되었다. 도윤은 멀어지는 버스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검은 후드 속에는 더 이상 유령이 살지 않았다. 대신 수연이 건네준 작은 문장들이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의 심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자정의 편의점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일터나 도피처가 아닌 작전 본부가 되었다. 수연은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편의점 뒷마당 파란 테이블에 앉아 도윤을 기다렸다. 도윤 역시 더 이상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생겼고 손에는 캔커피 대신 낡은 노트북과 도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전공인 문예창작과 자료조사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도윤이 차마 다시 들춰보지 못했던 3년 전 사건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당시 시공사였던 태산건설의 재무제표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고 직후 해외로 출국했던 현장 소장의 행방까지. 수연의 노트북 화면은 늦은 밤까지 꺼질 줄 몰랐다. 도윤 씨, 여기 좀 보세요. 이 재무제표의 자재 구매 내역이 이상해요. 수연이 화면을 가리키자 도윤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다. 수연의 어깨와 도윤의 팔이 살짝 맞닿았지만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
설계 도상에는 최고급 특수 강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매입가는 그 절반도 안 돼요. 게다가 공급업체 이름이 시공사 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예요. 이건 명백한 자재 바꿔치기예요.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설계자로서 건물의 안전을 수없이 검토했지만 시공사가 서류까지 조작하며 저질의 자재를 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도면이 완벽했다는 확신을 얻는 동시에 그 도면이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 설계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저는 3년 동안 제가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흑연 가루가 묻어있던 그 손은 차가웠지만 수연의 온기가 전해지자 조금씩 온기를 되찾았다. 도윤 씨는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 글쓰기 실력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연은 도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심층 르포르타주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편의점의 형광등은 이제 심판대의 조명처럼 날카롭게 타올랐다. 수연은 문장 하나하나에 칼을 갈 듯 힘을 주었고 도윤은 그녀의 글 곁에서 다시 연필을 잡았다. 도윤이 다시 잡은 연필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말했던 사람을 위로하는 도서관의 최종 설계안을 다듬기 시작했다. 3년 전의 상처가 거름이 된 덕분일까? 그의 선들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져 있었다. 그는 건물의 가장 중심부에 기억의 홀을 배치했다. 사고로 상처받은 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슬픔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수연씨 이 부분 말이에요. 수연씨가 쓴 소설 속에 그 비밀 정원처럼 만들고 싶어요.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면 바로 숲이 보이는 그런 거죠. 도윤이 도면을 펼쳐 보이자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새벽 4시가 넘도록 설계를 수정하고 문장을 고쳤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출근해 니들 여기서 밤새 뭐하냐? 며 핀잔을 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을 뿐이었다. 수연은 도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의 소설에도 큰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다. 이전에 그녀의 글이 패배주의와 냉소로 가득했다면 지금의 문장들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스함을 머금고 있었다. 도윤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문학 세계에 거대한 지붕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씨 만약 이 일이 잘 해결되면요. 정말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제가 그 도서관의 1호 사서가 될게요. 매일 밤 도윤씨가 퇴근할 때 제가 제일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릴게요. 수연의 농담 섞인 약속에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1호 사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도서관의 공동 소유주가 되어주세요. 이 건물은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수연씨의 문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도윤의 고백에 뒷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궈졌다. 자정의 차가운 바람도 두 사람 사이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수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그런 그녀의 정수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심장 박동. 수연은 도윤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그 소리는 마치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의 기초석처럼 든든했다. 도윤은 수연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과 편의점의 종이박스 냄새가 섞인 그 기묘한 향기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감미롭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수연씨. 나를 다시 햇빛 아래로 끌어내줘서.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찾아낸 거예요. 이 어두운 자정의 편의점에서요. 두 사람은 새벽이 오기 전 마지막 캔커피를 땄다. 이제 그들에게 캔커피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함께 싸우기로 한 동지의 잔이었다. 멀리서 새벽을 여는 청소차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다. 3년 동안 도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이제 그는 숨지 않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자신의 진실을 문장으로 지켜줄 강인한 여자 수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노트북의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도윤의 도면 위에 자신의 만년필을 올려두었다. 펜과 연필, 문장과 설계.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쳤다. 자정의 조각들이 모여 찬란한 아침의 풍경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수연은 노트북의 발행 버튼 위에 검지손가락을 올린 채 잠시 멈춰 섰다. 새벽 4시 44분. 편의점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치지직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 버튼 하나로 도윤의 삶은 다시 한번 난도질당할 수도, 혹은 3년 전의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수연은 곁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무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 위에 툭 튀어나온 핏줄이 그의 불안을 대변하고 있었다. 도윤 씨, 준비됐나요? 우리가 쓴 이 문장들이 세상을 향해 날아갈 거예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뱉었다. 3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어둠의 무게가 이 손가락 끝에 걸려 있었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님을 확인한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연 씨.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클릭. 수연이 정성껏 운영하던 문학 블로그와 커뮤니티, 그리고 제보 채널을 통해 건축가 이도윤 3년 전 무너진 진실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수연의 문장은 날카로운 메스 같았다. 시공사의 자재 바꿔치기 증거 사진, 하청업체의 은밀한 통장 내역, 그리고 도윤의 설계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무시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 아침 9시. 편의점의 교대 근무가 끝날 무렵 세상은 뒤집혔다. 수연의 글은 개시 3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하며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살인마 건축가라는 낙인은 비운의 천재라는 수식어로 바뀌기 시작했다.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수연의 메일함으로 빗발쳤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 앞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도윤의 휴대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연락을 끊었던 동료들, 심지어 그를 비난했던 교수들까지. 하지만 도윤은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수연의 옆에 앉아 그녀가 타준 편의점 원두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윤 씨, 태산건설 측에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대요. 수연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들이 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그 자재 리스트,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몰래 보관해온 현장 샘플과 대조하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유령처럼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니까요. 도윤은 옥탑방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사고 현장에서 몰래 수거했던 휘어진 철근, 조각과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들이 번호표가 붙은 채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도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언젠가 올지도 모를 이 순간을 위해 지켜온 침묵의 증거였다. 수연은 그 녹슨 철근 조각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윤이 이 차가운 쇳덩이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이건 단순한 철근이 아니에요. 도윤 씨의 3년이 담긴 뼈대예요. 절대 부러지지 않는 진실의 뼈대.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도윤과 수연이 공개한 현장 샘플의 성분 분석표가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3년 전 해외로 도피했던 현장 소장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자정의 편의점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유령 건축가의 은신처가 이곳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당황했지만 도윤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정문으로 향했다. 수연 씨, 같이 나갈까요? 이제 우리가 쓴 이야기의 결말을 세상에 들려줄 차례예요. 유리문이 열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도윤은 후드를 벗어 던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 앞에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는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떨지 않고 입을 열었다. 저는 건축가 이도윤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은 제 무너진 설계도를 문장으로 다시 세워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설계자입니다. 도윤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편의점의 형광등보다 수만 배는 밝은 카메라 불빛들이 그들을 비추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눈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선 수연 역시 단단한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자들을 피해 도윤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사방에 널린 도면, 뭉치와 낡은 연필들이 오늘따라 더 찬란해 보였다. 수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오늘의 소회를 적어 내려갔다. 자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단단한 빛을 찾아냈다. 도윤은 수연의 등 뒤에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수연의 등에 그대로 전달되었다.